이번 강의에서는 유교국가 조선의 관상수시와 의학의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천명을 받아 역성혁명으로 건국한 나라입니다. 고려의 백성은 가뭄, 전염병, 외적의 침입 등으로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요. 이런 백성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고 이에 하늘은 고려를 대신할 새 왕조를 열게 했다는 것이 조선 건국의 논리입니다. 그런 만큼 조선의 위정자들은 천명에 더 민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명은 제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늘에 닿고 하늘과 땅이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변합니다. 특히 하늘의 예사롭지 않은 변화는 백성의 원망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지요. 천명사상은 조선의 왕조의 탄생 기반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계륵이기도 했습니다. 왕권 견제 세력인 유학자들로 대변되는 신권의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나라가 작다 해도 모든 국토가 홍수와 가뭄, 해물이나 달무리 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진은 물론이고 산사태도 제의였고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레들이 몰려다니는 것도 우박과 때 아닌 서리도 모두 제의였지요. 예사롭지 않은 돌풍도 왕의 실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세종은 누런 비가 흉조인지 길조인지를 신하들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연이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면 왕은 근신해야 했습니다. 밥상의 반찬수를 줄이거나 어진 선비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죄 지은 자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나라 곳간을 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왕권이 언제나 이렇게 신권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이 제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기준이 필요했지요. 이를 위한 기구들의 정비가 요구되었고 세종은 요구에 부응할 만한 능력을 갖춘 군주였습니다. 세종은 국가 운영의 합리적 체계를 도모하고 구축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유교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죠. 특히 왕이 수행해야 하는 많은 분야의 과학적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군주의 중요한 임무인 관상수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관상수시는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뜻인가요? 관상수시란 하늘의 움직임과 변화를 살펴 시간과 때를 백성에게 알린다는 뜻입니다. 농업과 어업처럼 1차 산업 중심의 국가에서 시각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농업에서는 다양한 종자의 씨를 뿌릴 각각의 때와 어업에서는 조금과 사리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임업에서도 각종 임산물 채취를 위해 때를 알아야 하지요. 전통사회의 생산에 관한 시각은 하늘의 변화로 알게 되고 이는 대개 달력에 나타납니다. 지금은 달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역서라고 불렸습니다. 이 역서에는 해와 달의 주기적 운동, 즉 하늘에서의 위치가 예측되어 있는데요. 이런 변화의 주기성을 알기 위해서는 지리적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보내온 역서는 중국의 병이 중심입니다. 당연히 조선과 그리 크지 않은 오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성을 중심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조선 정부는 중국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성을 중심으로 삼아 하늘의 움직임과 시각을 알고 싶었던 거죠. 한성의 북극고도 값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편전의 학자들이 달과 날짜, 시각을 정하는 역법인 칠정산 내외편을 완성했죠. 한양을 표준으로 시각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를 들면 한양에서 하지와 동지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동지와 하지를 오가며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이지요. 또 달은 29.5일 정도의 주기로 차올랐다, 이지러졌다,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해와 달의 움직임이 관상감에서 펴내는 역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지요. 관측과 역서 편찬은 조선 내내 지속되었는데요. 조선의 군주들은 하늘을 살펴 때를 알려줄 수 있게 되었고 관상수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관상수시는 바로 1차 산업의 생산량과 직결되고 군주의 엄격한 의무집행은 백성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비가 온 양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구인 추구기가 있었습니다. 이 추구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세종 23년의 일입니다. 이 추구기를 발명한 사람은 세종도 아니고 장영칠도 아닌 당시 세자였던 문종입니다. 문종은 세자일 때부터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이 농사에 달려있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왕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죠. 물론 강우 기록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측정 방법은 정확하지 않았죠. 막대기나 호미로 아무 땅을 찔러 들어가는 정도를 기록한 정도였습니다. 기록의 효과적 사용이나 관리의 의미가 없었죠. 조선 정부는 추구기를 만들어 측정 방식을 규정했고 기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추구기는 반드시 한자 이상 높이의 받침대에 두어야 했고 받침대는 마당 한가운데 놓여야 했지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강우 지역, 시점, 강우량 등을 기록해 호조에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이 기록으로 강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 정부의 강우량 측정 활동으로 예년의 강우 시기 정도는 알 수 있지요. 무엇보다 이 기록들은 국가 운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지역의 풍흉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알맞은 세금을 매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추구 활동은 백성들의 불평 불만 없는 세금 징수를 위해 세제 개혁을 추진했던 세종의 국정 운영 방안으로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왕은 어버이를 자처합니다. 어버이 된 자로서 병든 자식을 외면할 수 없지요. 백성의 병을 다스리고 병든 몸에 약을 주어 병을 낫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 초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나라로부터 약재 수입이 원활하지 않자 약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백성들은 병에 걸리면 말 그대로 약 한 첩 제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마찬가지여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제의였고 군주가 근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군주는 백성을 비참함에서 구제해야 했지요. 때문에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약을 조선약, 즉 향약으로 대체하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중국 약과 우리 향약은 무슨 차이가 있었나요? 같은 약도 있지만 다른 약도 있습니다. 또 중국 약과 향약은 이름이 같아도 전혀 다른 약초일 수 있습니다. 같은 약초라 하더라도 성질이 다르기도 했는데요.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마다 의원들을 함께 보내 중국 약의 약효와 성질을 연구하게 했고 중국 정부에 약효 비교를 부탁하기도 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편찬된 책이 향약집성방입니다. 향약집성방은 대부분 3가지 정도의 약재를 이용한 처방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약재로 처방해도 필요한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약들의 채취 방법과 채취 시기를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향약 채취 원령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이 책은 향약집성방이 완성되기 2해 전 먼저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155가지 약초와 각 지방에서 부르는 약초의 명칭들이 모두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약의 맛과 성질들도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약재의 채취 시기와 말리는 방법 등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 유치가 편찬되었습니다. 병의 원인, 증상, 처방을 365권에 모두 모았지만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았는데요. 사람 몸을 다루는 책이었던 만큼 많은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무리되었고 모두 266권, 264책으로 정리되어 출간되었습니다. 백성의 몸과 관련한 의서들을 정비하는 한편 내의원, 해민서 등의 의료 제도를 정리함으로써 군사부 일체의 유교국가를 향한 토대를 다져나갔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의 도량형 정비, 화약과 무기의 개발, 농법의 개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